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내용 복습하시고 그 다음에 협의 수익부터 같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고적격이었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12조 1문이었었고 처분 등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 자가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법률상 이익부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이익의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었었습니다. 있는 부분도 있고 자 부분도 있고 두 가지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법률상 이익은 통설 판례에 따라서 법률상 보호이익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습니다. 법률은 무슨 법률? 우리가 법이다 그러게 되면 실체법을 말하는 것이다. 오케이, 실체법. 실체법은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다. 그러면 이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면 권리다. 그 다음에 이 법률은 무슨 법이다? 공법이다. 사법이 아니라 공법이다. 그렇다면 이것은 공법상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공권이 성립이 되면 원고적격이 인정이 될 텐데요. 여기서 공권이 성립이 되려면 두 가지 문제가 있었어요. 의무부가, 사익보호 두 가지 문제가 있었죠. 상대방한테 어떤 의무가 부과되고 있어야지 나에게 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상대방은 국가 되는 거죠. 국가적 공의무 말하는 겁니다. 국가적 공의무가 인정돼야지 국민에게 개인적 공권이 인정된다라고 말을 할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 기속행위는 특별히 문제가 없었고 재량행위에서 문제가 될 뻔했었는데 이런 문제 여러분들한테 출제됩니다. 과거에는 재량행위는 자유재량 행위로 봤었다. 편의재량, 무제한적인 재량으로 봤었다. 그래버리면은 어떤 의무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런데 지금은 뭐야? 행정소송법 27조에 재량 행위 영역에서도 취소 판결이라는 게 가능할 수 있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27조에 그렇게 되어 있다. 취소가 될 수 있다는 말은 재량행위도 뭐가 존재할 수 있다? 위법이 존재할 수 있다. 위법은 의무 위반을 말하는 것이다. 재량행위에도 의무가 존재할 수 있다. 그런 의무를 우리가 무하자 재량행사 의무라고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특별히 문제가 없어요.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 하나 문제될 때가 있어. 하나 문제가 될 때 있는데, 우리 대상적격 배울 때 신청권이라는 거 배웠죠. 그렇죠? 신청권이라는 거 배웠어요. 단순히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로서 응답 신청권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실체적인 권리하고 의무, 그 다음에 절차적인 권리하고 의무의 관계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금 공법상 권리 얘기하고 있죠. 공법상 권리, 실체법이 보호하는 이익이라고 했죠. 이건 실체적 권리입니다. 실체적 권리가 인정되려면 의무도 있어야 되겠지만 그 사익을 보호하는 취지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절차적 권리로서 응답 신청권이라는 거, 이거는 권리가 인정되기 위해서 사익보호라는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이거는 실체법이 보호하는 실체적 권리가 아닙니다. 실체적 권리가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볼까? 여기서 실체적 권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권리고, 그 다음에 절차적 권리를 이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시게 되면은, 실체적인 문제에서는 권리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의무가 인정된다라고 해서 권리가 인정된다고 말을 할 수 있을까? 이거는 성립이 되지만 이건 성립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결론이 나오겠죠. 그렇죠? 의무 부과와 함께 사익 보호성까지 있어야지만 비로소 권리가 성립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의무가 존재한다고 해서 그 자체만 가지고 바로 권리가 성립된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 추가되는 요건 사익 보호성. 그렇지? 그런데 절차적인 문제에서는 절차적인 권리가 인정되면 절차적 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의무가 인정되면 권리가 인정이 될 수 있는 게 맞습니다. 국민에게 응답 신청권이 있으면,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해 볼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면 상대방 국가는요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건 물론이거니와 상대방 국가에게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존재한다면 국민은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적 권리가 인정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저 구조 먼저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러면 있잖아, 응답 신청권이 없는 상황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민한테 응답 신청권이 없어요. 법규상 응답 신청권도 없고 조리상의 응답 신청권조차도 인정이 되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 상대방한테 의무 부과가 되고 있어요? 안 되고 있어요? 응답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그렇죠? 응답 의무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번 돌려 생각해 보세요. 예, 절차적 권리가 인정돼야만 실체적 권리가 인정되는 거고, 절차적 의무가 인정돼야지만 실체적 의무가 인정이 돼야 되는 거죠. 응답이라도 한번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지 내가 원하는 응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국가한테 응답해야 될 의무가 있어야지, 아무런 응답이라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어야지 신청에 따른 인용이라는 응답을 해야 되는 의무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최소한 밑에 게 인정이 돼야 된다, 전제가 되고 있다 이거죠. 아래 게 전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 나한테 응답 신청권이 없습니다. 국민한테 응답 신청권이 없어요? 그럼 국가한테 뭐가 없지? 응답 의무가 없는 거야. 응답 의무가 없는 거야. 그럼 국가한테 의무부가 사익보호성 얘기했을 때 그 실체적인 의무가 인정이 될 수 있겠어? 있을 수가 없겠죠.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 이겁니다. 이게 안 되면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말이야, 그래서 공법상의 권리가 인정이 되어야지 원고적격이 인정이 되는 건데, 여기서 의무부가하고 사익보호하고 이렇게 나눠가지고 봤었단 말이야. 여기에는 기속행위, 재량행위, 여기에는 상대방, 제3자 이렇게 나눴었는데, 여기서 기속이든 재량이든지 간에 말이에요, 어떤 소송? 요구소송 말하는 겁니다. 요구소송. 소익적 처분을 해달라고 요구하는 요구소송. 행정법 분쟁의 몇 유형이 되는 거예요? 2유형, 4유형 되는 거지. 2유형이 요구소송이죠. 4유형이 제3자 요구소송이 되는 거죠. 나한테 응답 신청권 없으면 쟤한테 뭐 없어? 응답 의무 없지. 응답 의무 없지. 네. 응답 의무가 없으면 저쪽에 실체적인 의무도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의무부가 깨져요. 의무부가가 깨질 수 있는 유일한 경우입니다. 의무부가가 깨져서 공권이 성립이 안 돼서 원고적격이 인정되지 못하는 유일한 상황, 어디서 발생하는 거라고요? 요구소송입니다. 2, 4 유형의 요구소송 쪽에서는 응답 신청권, 즉 신청권이 인정되냐 안 되냐에 따라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안 된다가 결정될 수도 있다. 그 부분이 바로 의무부가 부분이 되는 것이다. 의무부가가 깨지는 경우는 신청권이 깨지는 경우, 이거 하나밖에 없다. 왜? 원래 문제가 될 뻔했던 재량행위 부분은 해결이 됐단 말이야. 이건 해결이 됐기 때문에 요게 깨지는 경우는 하나, 신청권이 없어서 원고적격이 깨지는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다. 이겁니다. 요까지 하나 더 챙겨 놓으시고, 문제 있습니다. 여러분 기출 문제. 그 다음에 유독 문제가 되는 건 이 부분이었었죠. 사익보호에서 제3자였었어요. 이 사익보호 쪽과 연결되어 있는 제3자 소송은 무슨 제3자였다?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문제였다. 대립된 이해관계인 제3자. 누구를 비교했을 때 대립된다는 얘기야? 항상 법을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땐 기준을 잡으셔야 되는 거야. 처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알겠어요? 처분의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가 제기할 때, 그때 사익보호성 문제가 생기는 거고, 그때 문제되는 게 바로 경원자, 경업자, 경쟁자, 인린, 요게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주소를 정확하게 찾아 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전부 다 외워야 되는 결론으로 결과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익보호성 문제가 되는 건 뭐라고? 대립된 이해관계에 있는 제3자, 그 제3자 소송에서 문제가 된다. 경원자 소송 같은 경우에는 뭐만 성립되면 되는 거예요? 경원관계만 성립되면 충분한 것이겠죠. 경원관계만 성립이 되면 그 제3자는요 거부처분의 상대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거부처분의 상대방, 즉 을에게 허가처분을 했는데 갑이 소송을 제기한다. 이렇게 되면은 외형상으로는 을이 상대방이고 갑은 제3자고 라고 보여지겠지만, 실질적으로는요 을뿐만 아니라 갑도 역시 처분의 상대방이라고 인정될 수가 있겠죠. 경원관계만 성립되면 바로 원고적격이 인정된다. 두 번째, 경업자소송이었죠. 이건 뭐였다? 기존업자가 신규업자의 진입을 배제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인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기존업자가 받았던 허가가 뭐냐라는 문제가 있었어. 여기서 특허, 허가 비교했었죠. 특허는 권리를 설정하는 행위고, 허가는 금지를 해제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존업자가
권리를 설정받고 시장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위법한 신규 업자에 대한 허가 처분으로 인해서 이 친구의 어떤 영업상 이익이 침해되었을 때 그 이익은 바로 권리의 침해라고 바로 볼 수가 있을 것이다. 이것도 문제 아주 많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그다음 만약에 허가라고 하게 되면 이건 단순히 금지 해제 김탁구 그거죠. 김탁구 제과점업 영업허가 이랬었습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했어요. 거리 제한 규정.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거리과당 방지입니다. 거리과당 방지. 뒤에 두 문자에 보면 그렇게 돼 있을 거예요. 거리과당 방지. 거리 제한 규정이 있으면 그거는 오직 공익만을 보호하는 목적이 아니라 뭐라고 해석이 될 수 있냐면 과당 경쟁에 따른 손실 방지의 목적으로 해석이 될 수가 있다. 거리과당 방지. 과당 경쟁에 따른 손실 방지라는 해석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원고적격 인정될 수 있다. 이건 담배 사업인데요. 담배 사업, 담배 소매인 지정 처분입니다.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이것도 한 걸음 더 들어가 볼까요? 우리가 이제 일반 담배 소매인이 있고요, 군내 담배 소매인이 있습니다. 소매인 지정 처분 받을 때 그 담배 판매업자가요, 군내 담배 판매를 하는 사람이 있고 일반 담배 판매를 하는 사람인데 이게 좀 달라요. 담배사업법령에 따르게 되면요, 일반 소매인 지정을 받은 사람 같은 경우에는 뭐 읍면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이제 50m, 또 다른 지역은 100m 이렇게 50 또는 100m에 이거 50인지 100인지 중요하지 않죠. 거리 제한 규정이 있다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면 50이든 100이든 거리 제한 규정이 있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군내에서 담배를 파는 사람도 있습니다. 군내에서 담배를 파는 사람. 여러분들 이제 여기 서초구 쪽에 가면 이제 빌딩 숲들 쪽이 있지 않습니까? 그 빌딩 숲들 가면 뭐 한 20층, 30층짜리 건물들이 있어요. 대기업들 보면 이제 많이 있죠. 그러면 그 안에 있는 사람들 엄청 많잖아. 그 사람들 이제 매점에서 담배를 판단 말이야. 담배를 파는데 뭐 3층에 매점이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그 다음에 거기 바로 옆에 옆 건물에 1층에 편의점이 있다. 그러면 편의점과 여기까지 거리가 5m밖에 안 된다. 5m밖에 안 되면 둘 다 담배 팔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이제 군내에서 담배를 파는 사람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요, 그 건물 안에 있는 사람한테만 파는 거기 때문에 옆집 가게하고의 관계는 전혀 없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옆집에 가고 있는데 가다가 여기 뭐 5층에 담배 팔고 있다고 그래서 담배 사러 그 건물 들어가는 사람은 없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경쟁 관계에 있는 게 아니고 얘는 이 건물 안에서만 파는 거죠. 이럴 때는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거리 제한 규정이 적용이 안 돼요. 이럴 땐 원고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일반 담배 판매인 하고요, 그 다음에 군내 담배 판매인은 여러분들이 구별을 해 주셔야 된다. 그 다음에 경쟁자 수용 같은 경우는 하나만 기억하시면 된다. 뭐예요? 병마개 제조업자 사건,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헌법 제15조의 경쟁의 자유가 바로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으로 인정을 바로 해버렸던 거 헌법상 기본권 고려설, 헌법재판소 입장이었죠. 그 다음 또 여러분들한테 문제 많이 나오는 게 바로 인민소송입니다. 인민소송, 환경상 이익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상황 뭐였습니까? 양질물인 대연입이었습니다. 양질물인 대연입, 양질물인 좋은 물이 흐르는 곳에는 크고 현명한 사람들이 모인다 이겁니다. 양질물인 대연입, 양은 양적 범위, 질은 질적 범위, 물은 물적 범위, 인은 인적 범위. 다시 인 안에서 대연입 들어가죠. 대는 대상 지역, 현은 현실일시, 입은 입증 책임 이렇게 들어가는 거였었습니다. 환경영향평가법 가지고 기준 잡으시고 다른 법령 문제 출제되면 그냥 그대로 다 적용시키세요. 똑같이 적용시키면 됩니다. 그래서 양은요 보호규범이죠. 보호규범에 관계법규까지 포함시킬 수가 있다. 관계법규에는 어떤 게 있어요? 관련법규, 절차법규 이렇게 있습니다. 관련법규, 절차법규. 환경영향평가법은 환경영향평가 절차를 규율하는 법으로서 절차법규입니다. 포함시킬 수 있다 이거지. 이 환경영향평가법이 보호하는 이익도 역시 인정될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질적 범위, 그렇다고 해서 환경영향평가법 안에 사익을 보호한다, 환경상 이익을 보호한다라는 명시적인 규정이 있는 것은 아니더라 이거야. 해석을 통해서 우리가 쥐어짜봐야 됩니다. 쥐어짭니다. 어떤 걸로 짰지? 공청회를 실시하라고 하더라.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라고 하더라.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라고 하더라. 그거 들고 환경부 장관하고 협의를 거치라고 하더라. 이런 것들 주민들의 의견 들으라고 한 이유가 뭐야? 바로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된다. 그 안에는 사익보호 취지가 있더라. 그 다음 물적 범위요. 만약에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니라고 한다면 환경영향평가법이 적용될 수가 없는 거다. 적용이 될 수 없으면 그 안에 뭐가 있다고 한들 내가 원용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안에 사익보호성 있어 주장해봐야 소용없어요. 이 사건에는 그 법이 적용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대상 사업인데 주로 문제로 나오는 건 어떤 것들이냐면 환경영향평가법 22조에 보면 대상 사업들이 나옵니다. 에너지 개발 사업, 체육시설 설치 사업, 폐기물 처리 사업 이런 것들이 주로 문제로 나옵니다. 어떤 거요? 에너지 개발 사업. 그래서 원자력 발전소 건설한다거나 이런 문제들이 생겨요. 그다음 폐기물 처리설 설치 사업, 그리고 골프장 같은 체육시설 설치 사업 이런 것들이 환경영향평가가 필요한 경우들아 이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인적 범위 들어가시고 환경영향평가법이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긴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도 어디 사는 사람들이나 뭐 상관없이 모두의 환경상 이익을 보호하는 거는 아니더라 이거예요. 그냥 두면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가 발생할 것으로 사실상 추정되는 정도의 범위 안에 거주하는 사람이어야 되는 겁니다. 알겠어요?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 침해가 우려되는 정도의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대상 지역이다. 대상 지역 안에 거주하게 되면은 이땐 사실상 추정이 될 수가 있다. 그런데 대상 지역 밖에 거주하면 원칙적으로 안 된다. 원고적격. 이럴 땐 다음 단계 내려가시고 현실일시. 현실적으로 거주지는 바깥이지만 안에서 대상 지역 안에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는데 그게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하고 있으면 이거죠. 현실적으로 환경상 이익을 향유한다는 거는 그냥 이렇게 대명사로 여러분들 기억하시라고요. 회사가 그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회사가 그 안에 있다. 그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밖에 있는 시간보다 안에 체류하는 시간이 훨씬 더 길다. 그렇다면 그 사람을 안에 거주하는 사람과 굳이 달리 취급할 이유가 차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동일하게 취급을 하면 이 친구까지도 사실상 추정 안에 포함을 시킬 수가 있다. 그러나 건물이나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 사람, 일시적으로만 환경상 이익을 향유한 사람, 가끔 대상적 안에 들어오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넘어가서 입증 책임 갑니다. 입증 책임 가시게 되면은 내가 현재 밖에 거주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안에는 아예 안 들어가거나 또는 건물이나 토지 정도만 가지고 있거나 이런 상황인 거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 처분이 있기 전과 비교했을 때 도저히 참고 견딜 수 없는 정도의 수인할 수 없는 정도의 환경상 이익의 침해나 침해 우려가 있음을 내가 입증해버리게 되면 그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거야? 내가 입증을 해버렸다는 뜻은요. 대상 지역이 너무 좁게 설정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내가 과학적으로 입증을 해버리는 겁니다. 그래버리면 나는 원래는 밖에 거주하는 사람을 취급을 받았지만 이제는 안에 거주하는 사람 취급을 받을 수 있으니까 얘도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하지만은 입증까지 실패하면 결국 원고적격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있는으로 이 법률상 보호익이 인정된다고 해서 전부 다 원고적격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더라 이겁니다. 그 이익의 침해라는 것이 직접적인 침해여야 하는 것이고 또한 그 이익을 침해받은 자가 사람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기관은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있는 관련돼서는요. 계직구, 일관추 이렇게 기억을 했죠. 계직구, 개별적이고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침해의 태양을 갖추어야 되는 것이다. 일관추, 일반적이고 간접적이고 추상적인 이익의 침해 정도 가지고는 원고적격이 인정될 수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핵심은요, 직접이냐 간접이냐라는 문제인 것이다. 그렇죠? 처분이 나왔는데 그 처분에 따라서 갑이 을한테 땅을 팔고 을이 병한테 땅을 팔고 병이 정한테 땅을 팔고 60갑자를 100바퀴 돌려놓고 10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와갖고 1000년 전의 처분 때문에 나의 재산권이 침해됐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그죠? 예, 그런 건 간접적인 침해는 인정될 수 없다. 처분에 의해서 바로 이익이 침해돼야 되는 겁니다. 직접적인 침해만이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즉, 예, 이 재산권의 침해라는, 이익의 침해라는 것, 이 결과하고요, 처분이라는 거의 존재, 이 원인하고요, 원인 결과 관계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성립될 때만 인정이 될 수 있다. 우리가 예를 들었던 건 뭐였어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합승행위를 했는데 A라는 회사한테 과징금이 부과가 됐더라. 그런데 회사 안에는 그것을 전가한다는, 상여금 지급 시에 전가한다라는 임금 협정이 있더라. 이랬을 때 원고 적격 인정될 수 있다 없다? 소속 기사 갑은 인정될 수가 없더라 이겁니다. 없더라. 1번 제소기대 가능성이 없어야 된다. 2번 다른 구제 방법이 없어야 된다. 제소기대 가능성은 없지. 그치? A 회사가 소송을 제기할 리는 없어 보여. 하지만 다른 구제 방법이 없는 거는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비교키를 어떤 경우를 비교를 했었어요. 사실상 양수인이 양도인에 대해서 행해진 영업허가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가? 이거는 되더라 이겁니다. 이런 문제 또 여러분들한테 많이 있어요. 요거를 이제 좀 어렵게 나오면 택시 면허 문제로 넘어갈 수 있는데 우선은 영업허가 문제로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메커니즘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사법관계에서 양도계약을 체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사실상의 양수인이지만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법률상의 양수인은 아직 못 되고 있습니다. 만약 내가 법률상의 양수인이라면 나한테 이미 영업자의 지위가 넘어온 상태이기 때문에 허가를 취소한다면 그냥 나한테 했었을 겁니다. 그럼 나는 그냥 직접 상대방이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아직 내가 법률상의 양수인은 아니기 때문에 영업자의 지위는 여전히 양도인한테 있는 상태고 법규 위반 행위를 만약에 내가 했다고 하더라도 말이야, 그에 따른 허가 취소는 누구한테 나오게 되겠어? 어쨌든 법적으로는 양도인한테 나오게 돼 있을 겁니다. 이랬을 때 양도인은 이미 돈 받고 다 팔고 도망가 버렸어요. 떠버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얘한테 제소 청구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제소 기대 가능성도 없는 거고 다른 구제 방법도 없는 거기 때문에 원고 적격을 인정하는 게 우리 판례 입장이다 이겁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 판례가 이런 걸 설명하진 않습니다. 단 한 번도 설명하지 않았어요. 알겠어요? 이 사실상 양수인의 원고 적격을 인정을 하지만 왜 그런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또 이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만 문제를 풀 수 있는 거예요. 이걸 이론적으로 설명을 안 하게 되면 그 판례 여러분들이 전부 암기해야 되는 결과가 오거든요. 저도 암기 못한다고 했습니다. 똑같은 수업을 제가 1년에 몇 번을 수업을 할까요? 이 내용을 1년에 제가 제 입에서 몇 번 나갈까? 못해도 30번은 나갑니다. 알겠어요? 근데도 저 못 외웁니다. 알겠어요? 절대 사람이 판례 외울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외울 수 있는 거 아니니까 원리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원리로 이해를 하고 비슷한 상황이 나오면 그거구나, 이해 맞구나, 틀리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뽑아낼 수 있어야 된다. 그 다음 자와 관련돼서는 무슨 얘기를 했느냐, 무슨 얘기를 했을까? 경기도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한테 국민권익위원회가 어떤 시정명령, 조치명령을 했더라 이겁니다. 조치명령을 했는데 상대방 위원장이 뭐야? 국가기관에 불과하더라 이겁니다. 국가기관, 행정기관이죠. 행정 주체는 사람이지만 행정기관은 손발이다. 사람이 아니더라 이거야. 그러면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니까 권리의무에 영향을 안 미쳤지. 그럼 이건 처분도 아닌 거죠. 그렇죠? 상대방이 사람이 아니니까 소송을 제기하는 원고가 사람이 아닙니다. 원고 적격이 인정되려면 최소한 소송상 당사자로서의 능력을 가져야 됩니다. 소송상 당사자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소송 절차에서의 당사자 능력이 있다라는 의미는 실체법상의 권리 능력, 민법상 권리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 되는 거거든. 근데 행정기관은 권리 능력이 없더라 이거예요. 그러면 원래는 원고 적격이 인정이 안 된다 이거였어요. 그런데 국민권익위원회법에는 이런 경우에 그 행정기관이 불복할 수 있는 방법이 안 나와 있어요. 안 나와 있다. 이게 만약에 나와 있다면 뭐겠어요? 기간소송이죠. 기간소송이죠.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경기도 선관위장이라는 기관하고 국민권익위원회라는 기관하고 치고받고 싸우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우리 행정소송법 제3조 4호에 있는 객관적 소송으로서의 기간소송 쪽에 해당을 할 거고, 기관소송에 해당을 하게 되면은 뭐가 필요해요?
45조에 보게 되면 이건 행정소송에서 서비스로 주는 소송이라고 했지. 민중소송, 기관소송 같은 객관적 소송 서비스양. 서비스는요, 개별법에서 인정할 때만 주는 겁니다. 개별법에, 즉 국민권익위원회법에, 국민권익위법에 보게 되면은 이런 기관소송을 인정하는 규정이 없어요. 그럼 이 경기도 선거관리는 위원장은요, 그 조치명령에 따를 생각이 없거든. 만약에 그게 위법이라고 생각을 해봐. 내가 안 따르면 내가 형사처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불복할 수 있는 뭔가 루트를 만들어 줘야 되겠는데, 근데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충성 원칙을 적용시켜 가지고 그냥 대상 적격도 인정, 원고 적격도 인정, 한 번에 뚫어버렸던 상황이었다. 좀 구차하다고 했죠. 그래서 학자들은 비판을 하고 있고요. 비판의 지점이 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판례가 옳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판례가 옳든 그르든 관심 받으면 문제 나오는 겁니다. 관심 받으면. 그래서 학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다? 행정기관이기는 하지만 그 친구한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이 돼 있다면 공법상의 권리 능력을 별도로 우리 공법관계에서는 인정을 하자. 그러면 사람으로 취급하겠다는 겁니다. 권리 능력을 인정해서 사람으로 취급을 해버리는 순간 그 조치명령은 상대방의 의무를 부과하는 걸로 인정될 수가 있고요. 하명처분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선관위장은 그 조치명령의 상대방이니까 이게 처분으로 인정된 이상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면 바로 원고 적격이 인정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논리를 구성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가 교수님들의 생각이시고요. 판례는 좀 틀렸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피고를 넘어가 봤습니다. 피고, 원고 적격과 피고 적격을 합쳐서 우리가 소송의 당사자, 원고 피고, 당사자 적격이다라고 이야기를 한다. 근데 원래는 피고도 누구여야 된다.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구체적인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법령 적용상의 다툼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상대방도 역시 사람이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권리소송이 아니라 행위소송이다. 항고소송 말하는 것이죠. 항고소송은 행위소송이다. 따라서 그 피고를 권리 주체로 놓지 않고 행위 주체로 놓다 보니까 이 소송 편의상 상대방 행정청을 피고로 하도록 13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더라 이겁니다. 처분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고 재결에 대한 소송도 제기할 수 있는데 처분 취소이면 피고는 처분청, 재결 취소이면 피고는 재결청 이렇게 되는 것일 테고 이건 상당히 단순한 부분인데 유치하지만 또 문제를 막 냅니다. 내니까 그 부분도 한번 머릿속으로 짚어는 보고 넘어가시고요. 처분 등을 행한 행정청에 대한데 여기서 행정청이 무엇인지가 먼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법에 있는 실정법상의 행정청은 조직법상의 행정청, 즉 협의의 행정청 플러스 알파까지 잡아주고 되어 있더라. 그 알파가 행정소송법 2조 2항에 나와 있다. 알파. 그래서 그걸 우리가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이라고 한다. 기능적 의미의 행정청. 이것까지 포함하면 작용법상 행정청, 광의 행정청이 바로 우리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상의 행정청으로 해석이 되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관련돼서요. 좁은 의미의 조직법상 행정청, 조례에 대한 소송입니다. 조례에 대한 소송. 처분적 조례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를 했다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분적 조례라고 하게 되면 실질은 처분, 형식은 조례의 형식으로 제정이 된 겁니다. 그렇다면 이건 처분이냐 조례냐? 처분이 맞더라 이거지. 그래서 소송을 제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의결한 것은 누구다? 지방의회가 되는 것이다. 조례를 공포하는 것은 누구다? 지자체장이나 교육감이 되는 것이다. 이거죠. 전자가 바로 의결기관, 후자가 바로 집행기관입니다. 지자체장이 일반 집행기관, 그 다음 교육감은 특별 집행기관 이렇게 되는 거야. 조심해야 될 점은요. 의결기관, 얘는 행정기관이지 입법기관이 아니다. 우리 헌법 제40조에서는요. 입법기관은 오직 국회다.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둘 다 행정기관은 맞습니다. 그러면 둘 중에 똘똘한 친구가 행정청이 될 거야. 똘똘한 친구가 피고가 될 거다. 여기서 결정권은 지방의회 의결기관이, 표시권은 지자체장이나 교육감 집행기관이 행사하게 되는데 말을 잘하는 사람이 머리가 똑똑한 사람보다 대표자가 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공포권, 표시권을 가지고 있는 집행기관을 피고로 하게 되겠지만은 지방의원에 대한 제명이나 징계 의결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결정과 표시를 모두 다 지방의회가 하기 때문에 지방의회가 그냥 피고가 되는 것이 맞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처분 등을 행한에 대한 문제입니다. 처분 등을 행한 권한 위임과 내부 위임, 권한 대리 이렇게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된다라고 했습니다. 권한 위임이 있었다. 그럼 권한은 위임청한테 있습니까? 수임청한테 있습니까? 수임청한테 내려가 있죠. 내부 위임이 있었다. 현재 권한 누가 갖고 있습니까? 위임청이 그냥 그대로 갖고 있죠. 권한의 대리가 있었다라고 했을 때 권한은 여전히 피대리청한테 그대로 있습니다. 이랬을 때 첫 번째 권한 위임입니다. 권한이 없는 위임청이 처분을 행했을 때 두 번째 내부 위임입니다. 권한이 없는 수임청이 자기 이름으로 처분을 했을 때 세 번째 권한의 대리입니다. 권한이 없는 대리청이 대리관계를 표시하지 않고 그냥 자기의 이름으로 처분을 했을 때 누가 피고가 되느냐? 정당한 권한자 문제가 아니라 외부적 명의자 문제가 되는 것이다. 정당한 권한이 있다 없다라는 문제는 소송 요건으로서 피고 적격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라 본안에 들어가서 주체 절차 형식 내용이라는 위법 사유를 판단할 때 거기서 다룰 문제일 뿐인 것이다. 따라서 외부 명의자가 피고 적격자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권한이 승계되었을 때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를 원래 누가 부과를 하고 있었다? 근로복지공단이 부과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은 원래 행정주체, 행정청 맞습니까? 맞지요. 어디에 해당합니까? 기타 행정주체, 기타 행정주체에는 기타 공법인과 공무사학 사인이 있었죠. 그 중에 기타 공법인에는 사단재단 그리고 영조물법인이 있었죠. 그 중에 재단법인입니다. 재단법인, 근로복지공단은 돈을 관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얘가 원래 행정청이 되는 것이 맞았었는데 보험료 징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산업재해 보상보험 및 고용보험에 관한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어요. 보험료 징수법이라고 하게 되는데 보험료 징수법이 최근에 개정이 되면서 이제부터는 건강보험료뿐만 아니라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도 건보공단이 직접 부과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러면 부과 고지 권한이 넘어갔습니다. 근복공단에서 건보공단 넘어갔죠. 그럼 나는 근복공단이 나한테 산재보험료를 부과했어요. 근데 중간에 법이 바뀌어서 시행이 됐어요. 내가 이제 소송을 제기합니다. 나는 누구한테 제기를 해야 되는 거야? 나는 건보공단 승계청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맞다. 그 다음에 행정청이 소멸했을 때입니다. 소멸했을 때 조심해야 될 점은요. 사무가 귀속되는 국가나 공공단체 쪽이 되는 겁니다. 사무가 귀속되는 뭐가 아니야? 행정청이 속한 단체가 아닙니다. 사무가 귀속되는. 그래서 사무가 귀속된다는 뜻은 바로 뭐냐면 그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라는 뜻입니다. 권리와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그래서 뒤에 가서 국가배상 가면 또 많이 나옵니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개념입니다. 사무 귀속 주체를 말하고 사무 귀속 주체는 다른 이름이 권리 의무 귀속 주체입니다. 권리 의무 귀속 주체. 사무가 사무를 처리했을 때 사무를 수행했을 때 발생하는 권리 의무가 귀속되는 주체. 그래서 사무 귀속 주체는 권리 의무 귀속 주체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특별시장이 동작구청장한테 자신의 사무를 기간 위임을 했다 하게 되면 동작구청장이 이 사무를 수행함으로써 발생하는 권리와 의무는 누구한테 귀속되는 겁니까? 그거는 서울시한테 구속되는 게 맞더라 이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예를 들어 개발부담금 부과를 하는데 말이야. 이런 경우 어때요? 개발부담금을 부과요. 개발 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런 이제 법률명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눈으로 계속 찍고 익숙하게 해두셔야 됩니다. 왜? 여러분 문제에 법률명이 계속 나옵니다. 나오는데 생소하지만 않으면 돼요. 생소하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런 게 있었어. 이 정도만 느끼시면 됩니다. 개발 이익의 환수에 관한 법률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원래 국교부 장관, 국토교통부 장관이 그 개발 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권한을 위임을 했어요. 기간 위임을 해서 지방자치단체장한테 기간 위임을 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서울시장이요, 갑이라는 사람한테 개발 부담금 부과를 했단 말이야. 그러면 돈을 받았지? 돈을 받으면 그 돈은 누구한테 가는 거야? 국가한테 가는 거야. 국가한테.
오케이. 예. 권한 위임을 했다라는 것은요, 기간 위임을 했다라는 것은 동작구청장이 서울시의 손발로서 움직이는 거고 서울시장이 국가의 손발로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얘가 대신 걷어주는 거야. 걷어주는 겁니다. 걷어주는 거니까 그럼 서울시장이 이거를 뭐예요? 예, 돈을 개발부담금을 받아다가 누구한테 주는 거야? 국가한테 갖다 주는 거야. 국가한테. 이게 국가한테 권리 의무가 귀속된다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사무 귀속 주체는 누가 되는 거다? 국가 쪽이 되는 거다. 국가 쪽이 되는 거다. 예, 이런 거 비교를 해 놓으시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피고를 잘못 지정했을 때 피고를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피고를 바꿔달라고 하는 게 바로 피고 경정을 신청을 하는 건데 이게 조심해야 될 점은 바로 뭐냐면 피고 경정이라는 게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알겠어요? 법원이 직권으로 경정해 줄 수는 없어요. 훈수를 둘 수는 있습니다. 훈수를 두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해요? 성명권을 행사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성명권, 예, 풀석자야. 풀어서 명, 밝게 설명해 준다는 거예요. 법원에서 이렇게 알려줘요. 야, 너 이렇게 하면 각하당해. 이렇게 얘기해 주거든요. 각하당하니까, 예, 너 이제 소변경 신청을 해. 피고경정 신청을 해. 라고 이렇게 알려줍니다. 예, 알려주면 상대방이, 네, 피고경정을 신청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어머, 너의 의사표시가 있었구나. 그럼 내가 허가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성명권을 행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원고에 반드시 신청이 있어야만 피고 경정이 가능하다는 거야. 이유는 뭐죠? 갑하고 싸우는 거하고 을하고 싸우는 건 분명히 다른 싸움입니다. 다른 싸움이기 때문에 이건 아예 피고만 바뀌는 게 아니라 소송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소송 자체가 바뀌는 것이다. 여기서 바로 떠올려야 될 개념은 바로 뭐라고 했죠? 처분권주의라는 걸 떠올리라고 했습니다. 처분권주의. 소의 개시와 소송물, 소의 종료, 소개시, 소송물, 소종료는 누가 결정을 하는 것이라고요? 소개시, 소송물, 소종료 세 가지는 누가 결정을 해? 소송 당사자가 결정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원고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 나의 사건에 대한 재판이 시작이 된다라거나 내가 소송을 제기했는데도 불구하고 나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원이 그만하자라고 접어버린다라거나 이런 건 존재할 수가 없는 겁니다. 나의 의사로서만, 나의 처분으로서만, 나의 결정으로서만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이 끝날 수가 있는 겁니다. 피고 경정은 뭐라고요? 소송을 바꾸는 거라고요. 그런 걸 소의 변경이라고 합니다. 소의 변경을 A 청구를 B 청구로 바꾼다. 이거야. A 청구는 옛날 거 구소, B 청구는 지금 거 신소 이렇게 된단 말이지. 소 변경은 뭐 플러스 뭐를 말하는 거라고? 구소 플러스 신소를 말하는 겁니다. 구소 취하 플러스 신소 제기. 구소 취하 플러스 신소 제기. 구소 취하는 소의 종료잖아. 그렇죠? 그다음 신소 제기는 소의 개시잖아. 그렇죠? 그럼 여기는 어디로 본다고 한들 처분권주의가 적용되는 게 맞는 거고 따라서 원고의 결정, 처분이 있어야만 하니까 원고의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원고가 피고 경정을 신청해야 되는 거다. 그다음 여기에 서비스가 하나 달라붙죠? 무슨 서비스가 달라붙어서 소급표가 인정된다. 소급표가 인정된다. 그러니까 처분에 대한 소송이라고 하게 되면 제소기간의 제한을 받게 되지 않겠습니까?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만 소송을 제기할 수가 있는데 내가 지금 있잖아요. 지금은 원래 뭐 해야 되는 시점이야? 신소를 내가 제기해야 되는 시점인데 내가 여기서 신소를 제기를 안 하고 뭘 하고 있는 거야? 소변경을 신청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예, 피고 경정을 신청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이 시점에는 처분이 나오고 처분 저기 있어. 여기 구소 제기한 시점 있어. 여기 신소 제기하는 시점 있어. 그치? 처분 나온 시점이야. 구소 제기한 시점이야. 신소 제기한 시점이야. 근데 이 신소 제기한 시점에 내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소변경 신청을 하고 있는 거야. 여기서 피고경정 신청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러면 구소 제기한 시점에는 아직 90일이 지나지 않았을 수 있지만 이 신소 제기한 시점에는 90일이 이미 지나버렸을 수 있잖아. 그치? 지나버렸으면은 이건 제기 못하는 거잖아. 그쵸? 그러면 신소 자체가 적법하지가 않은데 예, 존재할 수도 없는 건데 저걸로 바꿔달라고 할 수 있겠어? 그건 안 되는 거지. 저게 가능하다라는 적법하게 제기될 수 있는 거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절로 바꿔달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쵸? 나 이거 신소 제기하면 되게
번거로운 일들이 많이 발생한단 말이에요. 소송 절차를 다 새로 시작해야 되니까 그걸 내 편의상 좀 이제 편하게 바꿔주는 게 소변경인 건데 아예 제기도 할 수 없는 친구한테 소변경을 허락할 수는 없는 거거든, 그치? 예, 그래서 문제가 바로 뭐야? 신소 제기를 언제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고? 구소가 제기된 때 제기된 것으로 봐주겠다고, 그쵸? 소급표가 인정이 된다. 소급표가 그런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이제 협의수익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도를 들어가도록 할게요. 협의의 수익 문제는 또 뭐 제일 많이 나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협의의 수익, 우리가 첫날 얘기했던 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대상적 격과 원고적 격과 협의의 수익을 합쳐서 우리가 뭐라 부른다? 소의 이익이라고 부른다. 소의 이익이라고 부른다. 그 중에 가장 좁고 가장 엄격한 게 바로 협의의 소익 부분이 되는 겁니다. 협의의 소익. 이렇게 기억했었지. 대상적 격은 뭐예요?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원고적 격은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협의의 소익은 현재도 원고의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렇게 단계적으로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의 순서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 놓으시면 편하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협의의 소익이라는 것은 우리가 얘기한 소송은 무슨 소송이야? 주관적 소송이지. 주관 소송. 나의 권리나 이익의 구제를 받기 위해서, 회복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소송이 정말로 필요한가라는 문제예요. 정말로 필요한가? 현실적인 필요성입니다. 소송의 현실적인 필요성, 협의의 소의 이익, 소송을 제기할 이익이 있냐고, 현실적 필요성, 구체적인 이익을 우리가 협의의 소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이효리를 만나면 이효리를 보고 나서 어떤 실익이 있습니까? 전혀 실익이 없죠. 왜? 이미 품절녀가 됐다고 했지. 그쵸? 더 이상은 내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쵸? 그럼 뭐예요? 협의의 수익이 없는 거죠. 협의의 수익이 없다. 효리상 인가입니다. 효리상 인가. 효는요, 처분 효력의 소멸입니다. 리는 이익 침해의 해소입니다. 상은 원상 회복에 불과하고 인가는 기본 행위와 인가입니다. 기본 행위와 인가. 처분 효력의 소멸, 이익 침해의 해소, 원상 회복에 불가, 그리고 기본 행위와 인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씩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할게요. 처분 효력의 소멸. 우리가 취송을 제기하면요, 권리구제를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자는 거야? 지금 이 처분의 존재 때문에 나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 처분의 존재 때문에 나의 권리나 이익이 침해되고 있다면 이 처분을 제거하면 나는 그 권리나 이익이 회복될 수 있는 거잖아요. 원래 상태대로 되돌아가면 회복이 되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원고적 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은 원칙적으로 인정이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원고적 격이 인정되면 협의의 소익은 원래는 따라오는 겁니다. 원래는 따라오는 거야. 그런데 여기다가 소독약을 뿌려버리는 거지. 그래서 원고적 격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협의의 수익이 깨지는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문제로 출제가 되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문제되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바로 효리상 인가인데 여기서 문제가 끝나냐? 그게 아니라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문제가 되는데 또다시 예외적으로 협의의 수익이 살아나는 거야. 그게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알겠어요? 네. 그래서 취소송은 무슨 소송이다? 형성소송이다. 형성소송이다. 뭘 보면 알 수가 있냐면 행정소송법 4조 1호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4조 1호를 보게 되면은 취소송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처분 등을 취소나 변경하는 소송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변경이 일부 취소예요. 일부 취소. 취소나 변경을 하는 소송이 취소이야. 변경은 일부 취소야. 그러면 앞에 있는 취소는 뭐야? 전부 취소지 뭐. 전부 취소. 그렇죠? 그러니까 취소 소송은요. 처분의 효력을 전부든 일부든 취소시켜서 소멸시키는 형성 소송입니다. 형성 소송. 형성은 무엇을 형성하는 거예요? 우리가 법에서 형성한다? 그럼 뭐 형성한다? 뭘 형성한다?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법률 관계를 형성한다. 그러면 스케일론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상황을 한번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이제 A라는 처분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A라는 처분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 처분이 지금 이제 위법해요. 위법한데 취소 사유입니다. 취소 사유.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공정력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우선은 유효한 것으로 인정을 한다라고 했죠. 정말 얼토당토하는 위법성이라고 한다면 그냥 처음부터 무효로 봐버리게 됩니다. 중대하고도 명백할 때 우리는 그걸 무효라고 하게 되고, 그 경우 하나 빼고 나머지는 전부 다 우선은 유효한 걸로 보게 되고요. 그런 걸 우리가 취소 사유에 그쳤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슨 말이냐면 위법하니까 취소를 구할 수는 있어요. 취소를 구할 수 있으니까 취소할 수 있는 사유의 상태에 있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렇게 위법한 처분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내용이 나한테 침입적인 내용이에요. 그러면 이 처분이 있기 전에 나의 법률 상태, 법률은 무슨 법률? 실체법. 실체법은 뭘 규율해요? 권리 의무를 규율해요. 그러면 법률 관계는 뭐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권리 의무 관계라고 말을 할 수도 있어요. 오케이. 법률 관계는 무슨 관계? 권리 의무 관계를 말하는 거다. 여기에 법률 관계가 있었더라 이겁니다. 법률 관계가 있었더라. 상대적으로는 나한테 여기의 상태의 법률 관계는 수익적인 법률 관계였었습니다. 그런데 이 처분이 나왔지. 처분은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처분인 거지. 그러면 이 처분이 나와서 이게 법률상의 원인이 되어서 여기에 있는 법률 관계를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그렇죠? 저게 침입적인 내용이니까 의무를 부과했으면 나한테 의무가 생겼을 거고요. 그 다음에 허가를 취소하면 권리가 박탈됐을 것이고요. 이렇게 법률 관계가 침입적인 법률 관계로 이래 바뀌게 될 겁니다. 오케이. 그래요. 처음 뭐라고요? 처분이 나왔다고요. 처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뭐라고요? 처분이 그 법률상 원인이 돼버린다고요. 원인이 된다. 권리 의무에 영향을 미친다. 원인이 됐어. 그래서 법률 관계가 지금 이렇게 바뀌었더라 이겁니다. 법률 관계가 요래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요걸 해결한다는 게 주말에 깜빡했습니다. 접촉이 별로 안 좋아 지금. 그러니까 지금 차 타고 오다가 지금 멀미가 나서 그러는 거거든요. 원래 그런 친구 아닌데 제 연구실에 있을 때는 제 말을 잘 따랐어요. 잘 따랐는데 오다가 많이 좀 힘이 들어서 먼 거리 오느라고 15분이나 왔단 말이야. 신림동에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원래는 어디다가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여기다가 소송을 제기하는 거예요. 원래 소송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권리 의무 관계에 대한 다툼이 소송인 거잖아. 그렇죠? 우리가 행정법에서는 자꾸 저기 처분에 대한 항고성 얘기를 하니까 항고성이 원래 우리가 얘기하는 소송인 줄 아는데 전혀 아닙니다. 저건 되게 특이한 짓이에요. 되게 특이한 짓이고 원래는 뭘 다퉈야 돼? 법률 관계를 다투는 게 정상인 겁니다. 이게 정상이거든. 그러면 사람이라면 먼저 여기다가 소송을 한번 제기를 하게 될 겁니다. 그럼 이건 공법상의 법률관계잖아. 공법상의 법률관계면 무슨 소송을 제기하게 되는 거야? 당사자 소송이라는 거를 이렇게 제기를 하게 된다 이거야. 당사자 소송이라는 것을 행정소송법 3조 2호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행정청의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법률관계 그리고 그 밖에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소송이 당사자 소송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처분 등을 원인으로 하는 공법상의 법률관계에 대한 당사자 소송이 되는 거거든. 그래요. 그런데 이 친구는 뭘 갖고 있다고 했죠?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행위는 방어막을 가지고 있다고요. 이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친구는 세상에 3명밖에 없어요. 3명밖에. 뭐가 있다고 했어? 처분청의 취소 처분,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행심위의 취소 재결, 그 다음 세 번째 사법부, 취소청의 수서법원의 취소 판결, 이 세 가지, 이 세 친구만 저 방어막을 뚫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행정행위 뭘 갖고 있다고? 공정력,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힘을 갖고 있어.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즉 위법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뭐야? 중대하고 명백해서 당연 무효가 아닌 한 얼토당토 않아서 누가 봐도 위법으로 인정할 만한 정도의 수준이 아닌 한은 권한이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뭐예요? 취소 처분, 취소 재결, 취소 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 유효하게 둔다는 겁니다. 효력을 인정한다, 그 생명을 인정한다, 얘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일을 할 수 있도록 둔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다시요. 행정행위에 하자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당연 무효가 아닌 한 권한 있는 기관이 취소할 때까지는
여전히 유효하게 통용되는 힘이라는 공정력이란 힘을 얘는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공정력이란 힘이 말이에요,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 제3자 얘기하는 거야. 얘네들한테 미칠 때는 그냥 공정력이라 불러. 그냥 공정력이라 불러. 그런데 이 함부로 이 처분의 효력을 무단히 부정 부인할 수는 없는데, 그게 국민이 아니라 누구일 때, 다른 국가기관일 때, 이거예요. 다른 국가기관일 때. 뭐 예를 들어 갖고 뭐 이러면 되겠습니까? 뭐 이제 서로 뭐 소속 정당이 달라. 그래서 뭐 우리 전 정부 한번 생각을 해봐요. 박원순 서울시장이 A라는 처분을 했어. A라는 처분을 딱 했더니 위에서 만약에 문체부 장관이 딱 보고 뭐야 이 개무시, 그리고 이제 무시하고 거기에 반대되는 행위를 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이러면 국민은 헷갈려요. 그렇죠? 누구 말을 따라야 돼? 알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국가기관이 처분을 내리면 또 다른 국가기관은 그것을 그냥 인정해야 돼요.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취소될 때까지는 이게 존재한다는 전제하에서 그 다음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바로 뭐냐면 다른 국가기관은 저 처분의 존재를 자신의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삼아야 되는 겁니다. 자기 판단의 구성 요건으로 처분의 존재를 삼으라는 거야. 그런 게 바로 구성 요건적 효력입니다. 구성 요건적 효력. 그러면 공정력에는 두 가지의 내용이 있을 수가 있는 거죠. 국민한테 적용되는, 즉 처분의 상대방이나 이해관계인에게 적용되는 공정력이라는 게 있는가 하면 그게 아니라 다른 국가기관에게 적용되는 구성요건적 효력, 그 국가기관의 자신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야 되는 힘이라는 게 있는데, 여기서 이제 구성요건적 효력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기다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이 당사자 소송도 행정법원에다가 제기되는 건 맞아요. 맞긴 한데 이 친구한테 저 방어막을, 공정력을, 구성요건적 효력을 뚫을 수 있는 힘이 있을까요? 그 권한이 있을까요? 누구만 가지고 있다고? 사법부 중에서 이 사건에 대한 취소의 수소법원만 그러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3명 잘 기억하세요. 처분청, 모든 행정청? 아니, 이 처분한 처분청, 처분행정청. 그 다음에 행정심판위원회, 모든 행정심판위원회? 아니, 이 처분에 대한 취소 심판을 받은 행정심판위원회. 그 다음 사법부, 모든 사법부? 아니, 이 처분에 대한 취소송을 담당하고 있는 그 법원, 이 3명만 취소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 당사자 소송의 수소법원이 행정법원은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권한이 없어요. 없죠. 얘한테 이렇게 소송을 제기하면 뭐 해달라는 거야? 이렇게 다시 내려달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원래의 법률관계로 되돌려 달라고 요구를 하는 게 이 당사소송이야. 그러면 이걸 밑으로 내리려고 하게 되면 이 지금 위에 올라가 있는 상태 원인이 되고 있는 건 저놈아잖아. 그렇죠? 그러면 이 법원이 뭘 해야 되는 거야? 이 처분에 대해서 먼저 판단을 내려야 되는 거거든요. 저 처분을 부정해버려야 되는 거야. 취소해버려야 되는 거라고요. 제거해버려야지 원인이 제거되면 결과도 바뀔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재판에 이게 뭐가 돼요?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 먼저 해결해야 되는 문제를 선결 문제라고 합니다. 먼저 선자야 선결 문제, 해결해야 되는 문제. 먼저 해결돼야 되는 문제가 저 행정행위에 대한 심사 문제가 된다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가 이제 가서 요거 심사를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어요? 구성요건적 효력이라는 방어막이 딱 있어가지고 얘가 이제 가다가 빵 튕겨서 나오는 거야. 튕겨 나와서 난 저 처분의 효력에 손도 못 댔다. 이거야. 손도 못 댔다. 너무 강하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저 처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자신의 판단의 구성요건으로 삼아서 이 재판을 해야 되는 거야. 그럼 처분이 존재하잖아. 처분이 존재하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그쵸? 처분이 존재하면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게 맞는 거지. 얘는 밑으로 내려달라고 소송을 제기한 거지. 그러니까 못 해버려. 이거는 이제 기각돼 버리는 거야. 기각. 네가 원하는 대로 해줄 수가 없다. 이런 결론이 나와버리는 거야. 그래서 취소를 제기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취소를 제기하는 거야. 원래는 이렇게 권리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여기가 당사자소송이든 민사소송이든 이런 식의 권리소송이 제기가 돼야 되는 건데 권리소송을 제기해봐야 저 처분의 존재 때문에 여긴 무조건 기각이에요. 인용이 될 수가 없더라 이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이제 취소를 제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취소를 제기해. 취소를 제기해서 취소이 갔어요. 취소 소송이 들어가서 이 친구를 취소시켜버렸습니다. 제거해버렸어요.
취소를 시키면 어떻게 되냐면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리는 겁니다. 위법함을 확인을 했고 원래부터 나오지 말았어야 되는 처분이라는 걸 인정해버린 거거든. 그럼 처음부터 안 나왔던 게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내가 영업 허가를 받고 영업을 하고 있는 중이야. 근데 행정청이 내 영업 허가를 취소해버렸다. 취소해버렸어요. 그리고 난 여기다 소송을 제기했어. 소송 도중에 나 영업 계속했어. 그럼 영업 허가 취소된 다음에 내가 영업을 한 거는 뭐야? 허가 안 받고 영업한 거지. 무허가 영업, 그지? 불법 영업 되는 거지. 예, 우선은 그래. 우선은 그런데 여기서 이제 취소를 제기한 거에서 내가 이기잖아요. 취소 판결을 받아내잖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고? 처음부터 없었던 게 돼버린다고. 처음부터. 이게 돌아가서 영업허가 취소는 처음부터 없었던 게 된 거야. 난 취소된 적이 없는 거야. 취소된 적이 없는 거면 내가 소송 도중에 영업한 게 무허가 영업이야? 아니죠. 예, 아닙니다. 이건 적법한 영업이 돼버리는 거야. 오케이. 이 취소를 제기해서 내가 이겨버리면 어떻게 돼? 이게 원래로 내려가 버린다고. 없었던 게 돼버려. 없었던 게 돼버리면은 이 친구의 이 법률상 원인이 제거가 돼버리는 거겠지. 제거가 돼버려요. 그러면 이 법률관계, 저것 때문에 나온 결론으로서 법률관계가 바뀌어져 버리는 거겠지. 바뀌어져 버리면 나는 구제가 된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 처분을 제거하는 게 나의 목적이 아니에요. 이 취소를 제기하는 목적이. 나의 목적은 법률관계 바꾸는 거예요. 나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돌리는 겁니다. 저거 와서 뗐지 하고 없애면 뭐 할 거예요? 그게 기분만 좋고 끝나는 거지. 나의 권리관계가 유리한 쪽으로 바뀌어줘야 되는 거거든. 오케이?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여기서 처분의 효력에 존버하고 그 다음에 이쪽에 법률관계에 대한 문제는 어때요? 결국은 쌤쌤이라는 거야. 쌤쌤이라는 겁니다. 오케이? 이걸로 기억을 하시는 거야. 그래서 처분의 효력과 처분 효력 and 이쪽에 있는 법률관계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그러면 다시 원점을 돌려볼게. 형성은 원래 뭘 형성하는 거라고? 법에서 형성 이렇게 얘기를 하면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거거든. 법률관계를 형성하는 건데 우리는 소송에서 중심이 뭐니까 항고소송이니까 행정법에서는 교수님들이 형성이라고 말할 때 법률관계 형성이라고 말을 잘 안 해. 뭐라고 얘기하냐면 처분 효력의 형성이라고 얘기해요. 처분 효력이 발생하고 변경하고 소멸하고 이렇게 처분 효력을 형성한다라고 말을 하고 이게 그렇게 바뀌게 되면은 형성력이 있다라고 말을 해버려. 이쪽으로 언급을 안 하고 이쪽으로 언급을 해버린다고. 왜? 결론은 같은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역시 뭡니까?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우리 소송이 권리소송이 아니라 행위소송이기 때문에 여기서 다루는 개념을 이쪽으로 살살 바꿔서 많이 말을 하게 된다 이겁니다. 처분 효력의 형성을 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 요 구조는 스퀘어 이론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겁니다. 매우 유용한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효리상 인가의 효 부분 설명을 들어가면서 잠시 먼저 여러분들의 기본 스키마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그러면 시간이 1시간이 됐으니까 잠시 쉬었다가 다시 여기서부터 연결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시계로 3시 5분입니다. 3시 20분에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